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부터 사설 여론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해당 팀이 사실상 한동훈 대선 프로젝트 팀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이처럼 여당 당권 레이스, 문자 논란 등 난타전이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질문은 이걸로 드려보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부터 사설 여론팀을 운영했고 이것이 한동훈 대선 프로젝트 팀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황당한 얘기다라는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 좀 숨어 지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굉장히 한동훈 후보 저격수로 지금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사설 여론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경계는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 정도 되는 분이라면 항상 그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경계는 모호한데,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때라든지 또 당에 이제 비대위원회 갔을 때도 저희 생각에서도 좀 어디서 뭐 외부에서 많이 좀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는 좀 항상 좀 많았죠.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슈를 뭐 정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 어쨌든 이런 어떤 이슈 제기 자체가 사실은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당 내에서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나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동안 좀 친했던 사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 동지 관계였는데 지금은 과거에 했던 이런 어떤 인연을 가지고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떤 공격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씁쓸한 감도 좀 있습니다.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 후보에게 사천 의혹이라던가 아니면 이 댓글팀 의혹 아니면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할 것이냐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실에서 장해찬 전 최고가 이 전당대 싸움에 개입시켰느냐, 혹은 개입시키지 않았으면 제외시키는 뭔가 그런 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휘발성이 너무 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데 예컨대 대통령실이 장해찬 전 최고에서 이런 정보를 제시하고 그것을 원희룡 후보가 받아서 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대통령실의 입지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컨대 한동훈 전 그 장관 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천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한동훈 후보가 뭐 가족들이 앉아서 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는 부분이고 또 혹은 김경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위원장이 친하다기보다는 지난 대선 공간 속에서 윤 대통령 후보가 오히려 김경률을 먼저 초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된 사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강하게 한 후보가 굳이 김경률을 말하자면 금감원장에 추천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금감원장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검사 출신이 하고 있거든요. 소위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 단체 출신이 그분이 뭐 김경률 씨가 뭐 회계사로서 경제를 모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책임을 져가면서 그런 걸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계가 모호한데 그걸 댓글 부대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워딩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그룹이 있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전국을 막 돌 때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바쁠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른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혼자 개인이 다니면 절대 답할 수 없는 얘기를 예를 들면 부산에 가 있는데 서울에서 벌어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무슨 얘기죠가 아니라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 누군가 전제의 판을 정리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문가 그룹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의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요. 당원 40%가 밀집한 지역이어서였을까요? 이 후보들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칠었는데 주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회피합니까?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비례대표 사천 논란 계속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 게 이런 어떤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두 분 다 양쪽 후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 후보 모두 좀 중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네, 영남 지역 합동연설에서 나왔던 발언 함께 듣고 오셨는데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거셌습니다. 관련해서 좀 전당대회 직후부터 좀 당내 화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네거티브 공강에 좀 유권자들도 지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민주정당에서 당내 경선은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치열할수록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치열한 그 방향이 당의 그 어떤 발전, 특히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어떤 좀 치열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실상은 좀 그렇지 못하고 특히 총선 어떤 패배의 어떤 원인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조금 갈수록 좀 말이 좀 더 이제 좀 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이 저희가 이제 한 40%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뽑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아쉬운 게 총선 백서를 사실상 당 경선하기 전에 발표를 먼저 했었어야 됩니다. 저도 총선할 때 그 상실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여러 모든 어떤 사항을 봤습니다만 총선 백서가 나와서 저희 당이 왜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 진단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책 그리고 이 대책을 어떻게 당원 당규에 옮길 것인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신 후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나와야지 어떤 당의 발전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 경쟁의 어떻게 뭐 큰 어떤 재료가 되는데 이 총선 백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더 총선의 어떤 참패를 좀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후보들끼리 싸우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좀 비춰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총선 백서가 이번에 나오지 않게 된 것이 저는 이번 당내 경선에서 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또 여론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61%의 지지율을 얻어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표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61%, 원희룡 후보 14%, 나경원 후보 9%, 윤상현 후보 1%입니다. 이게 지금 7월 7일과 8일 양일간의 조사 결과인데
실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당원이 아닌 일반 여론조사인 점을 강조했어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심이라고 했는데 전당대회 표심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오히려 일반 민심보다는 당원 민심에서 한동훈 후보가 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그 후보하고 다른 후보하고의 갭이 좀 오히려 더 적어요. 물론 그것은 뭐 민주당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분들이 역투표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유는 당내 여론이 오히려 생각과 달리 오히려 영남권에서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훨씬 더 당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 원희룡이나 나경원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나? 저 다른 그야말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특히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당원들 또 지지자층들은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굉장히 간절히 염원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중도층도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당내 지금 아주 험악해지는 논란 속에서도 초기에 그런 어떤 문자를 뭐 여사의 문자를 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전체적인 한동훈 후보의 기세가 결선 투표 없이 갈 정도로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백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백스 팀장을 조정훈 의원으로 시켰을까? 백스라고 하는 건 매크로한 접근과 마이크로한 접근이 있는데 제가 느낄 때 너무 마이크로한 부분을 조사에 담았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백스를 통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미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찍어내기를 위해서 백스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백스를 언제 오픈하자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한동훈 캠프 사람이다.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백스 자체가 당의 그 실패를 극복해가는 통합의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사실은 당내 말하면 파열음으로 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 논란 이후에 진행이 된 건데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전당대회에 대한 표심을 이 부분에서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 2021년도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일주일 앞두고 그 나경원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그때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4% 지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당원에서는 4% 그때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이라는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당을 지키면서 고도의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어떤 나름대로 주관과 또 그 의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지층과는 좀 확실히 다를 거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론조사만으로는 앞으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에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통화는 총선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1시간 가까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할 뜻이 있었으나 주변에서 말려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말은 즉 한동훈 후보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갈수록 저는 이 사건이 잘못하면 드루킹 사건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원래는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사과할 뜻이 있었냐 없었냐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한테도 문자하고 뭐 최영도 목사하고 문자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문자하고 관리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주장대로 대통령실이 따라가고 이런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났을 때 결과적으로 국정 개입이다 이렇게 야당이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래서 아까 장례찬 최고의 그런 개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히려 이게 해당 행위에 가까웠다. 뭐 제가 당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한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참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소위 친윤들은 물러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다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사 구분에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만약 김건희 여사의 뜻과 대통령실의 뜻이 같았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말하자면 사과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게 총선에 다른 후보들이 얘기한 것처럼 도움이 됐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공개한 내용의 이제 핵심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뜻이 있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거 봐라, 그러니까 사과하려 했잖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사과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도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가 저희 뭐 당원도 아니고 한데 진중권 교수의 말에 사실은 무게를 저희는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김건희 여사 문자 5개의 문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도 조금 좀 말이 좀 달라지는 게, 첫 번째 문자가 나왔을 때는 사과할 뜻이 없었고 다른 어떤 문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과할 뜻이 없었다 하다가, 또 두 번째는 뭐 그걸 답했으면 또 뭐 국정농단, 국정 개입 이런 어떤 우려를 받을 게 아니냐 이러다가, 또 이제 지난번 그저께인가 그 TV 토론에서는 또 뭐 대통령실과 해서 뭐 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건데, 분명한 것은 김건희 여사 5개의 문자로 분명히 사과할 뜻이 있었던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무시한다면 뭐 김건희 여사 본인 당사자를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대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좀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좀 뭔가 좀 사과했던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다 저변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그런 문자를 받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사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총선 참패의 큰 원인을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어제 딱 이 시간이었네요. 이 시간 정도에 이제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을 했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궁금증이 쏠립니다. 그 관전 포인트들을 한두 가지씩 짚어내더라고요. 일단 글쎄요, 그 이재명 대표가 혼자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뭐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시면서 물론 이번 전당대회 판이 뭐 흥미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이기는데, 과연 방금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77.7%를 더 받을 것이냐 덜 받을 것이냐, 김두관 후보가 도대체 몇 프로까지 받아갈 수 있느냐, 그런 쟁점으로 갈 것 같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은 아마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왔으면요 70% 밑에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김두관 후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80% 넘는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긴장 관계를 더 높여서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면서 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방점을 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이율 배반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절대 의석을 앞세워서 지금 탄핵, 입법 폭주, 그리고 특검 공세를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생이나 정책 어떤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완전히 지금 사라진 형국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검이라든지 또 심지어 지금 대통령 지금 청문회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지금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인데,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연임을 발표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이른바 구명 로비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한 배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저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거치는 표현으로 일타쌍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최상병 특검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일정한 접점을 갖고 있다. 저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정리되어서 임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뭐 어제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부부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는 안 부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에 불을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2의 생태탕이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와 같은 그런 어떤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데 누가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죠. 청담동 사건도 그렇고 생태탕 사건도 어떤 명확한 어떤 사안이라든지 당사자는 없는데 제3자가 뭐라고 했다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계자의 어떤 뭐 전화 녹취록에 뭐 VIP에 뭐 구명을 해보겠다 이러는 식으로 어떤 나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단톡방이라든지 또 뭐 그 골프 했다는 그 어떤 모임에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본인도 그 사람들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최병 어떤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붙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최병 사건의 지금 수사 외압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했던 거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문점이 왜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과 대통령실이 관계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이제 붙이려고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관계자가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을 잘 알고 그 사람이 또 김건희 여사에게 뭐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관계자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2의 생태탕, 제2의 지금 청담동 어떤 사건화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제 각각 입장을 내놨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증인 출석을 계속해서 강요할 경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강요죄로 고발을 하고 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역대로 제일 뭐 법사위에서 가기 싫은 소위가 청문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이라는 건 거의 죽어 있었던 영역인데 입법 청문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그 법사위에서 증인들을 부르고 뭐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생경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정당성이 있는가 적법한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데 국민의힘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통해서 저 정당성에 대해서 좀 물어뜯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설령 정당성이 또 합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해야 된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히어링 말 그대로 듣는 거 아닙니까? 들으면 어렵게 나온 말하자면 증인들에 대해서 마치 무슨 범법자 다루듯이 그렇게 나가 있으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문 자체의 그 제도적인 말하자면 그 정당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비공개 청문회를 하든지 정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 확인에 근접할 수 있는
매우 절도 있고 예의를 갖춘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완전히 반헌법적이고 범준적인 어떤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문회 모법이 이제 청원법을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청문 대상도 아닌 게 수사라든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청문 대상이 아닌 걸로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 대상을 전부 다 수사하고 있는 대상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웃기는 것은 지금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청문을 하겠다고 지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반헌법적인 게 결국은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명백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정쟁용으로 민주당이 어떤 정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공세를 하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